싶은 교육 채널. 자, 21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도 역시 중요한 내용을 다루겠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상호작용을 위한 발문법이라고 하는 내용을 강의하겠습니다. 앞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치료는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집니다. 물론 자료를 고르는 것도 그 일환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치료자가 물음을 던지는 것, 그런 뒤에 치료를 받으러 오신 분들이 답을 하는 과정 상호작용인데, 오늘은 물음을 던지는 거에 대한 원리, 방법을 같이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발문의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자 하는데, 그 전에 치료에 대한 맥락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치료는 치료자가 물론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 분들이 함께 상호작용을 한다는 이야기를 거듭 드렸습니다. 자, 그런 맥락으로 독서를 앞에다가 붙이게 되면은요, 여기서는 당연히 문학의 중간 매개로 쓰이게 되겠죠. 일반 상담은 상담자, 그 다음에 내담자 둘 사이의 이야기로만 보통 진행이 되는데, 이런 매체를 활용하는 치료들은 하나의 매개가 중간에 더 있는 거죠. 그래서 독서가 들어가 있으니까 당연히 문학작품, 그 다음에 이어서 독서라는 방법이라는 게 쓰이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런데 이때 발문을 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발문을 뭐라고 정의를 하고 있냐면은 개입을 한다라는 그런 말이 지금 동그라미에 서 있기도 한데요. 여기 보시면 치료사가 치료받으러 온 사람을 이야기 속으로 안내할 목적으로, 또는 그의 내면 세계 속에 동일시, 카타르시스, 통찰, 이러한 과정이 일어날 수 있게끔 도와주기 위한 목적으로 던지는 계획된 물음, 의도된 물음이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부적인 그런 발문을 보기 전에요, 일반적으로 이런 발문이 좋은 발문입니다라는 조건이 나와 있습니다. 그게 네 가지로 이야기할 수가 있겠는데, 첫 번째 왼쪽 위를 보시게 되면은요, 핵심이 명확하다, 간결하다라는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자, 이 말을 다르게 표현을 하면은 한 번에 하나씩만 물어본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한 번에 여러 개를 물어보게 되면 당연히 명확하지가 않죠. 듣는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 보시면 하나씩 물어보는 그런 발문과 여러 개를 물어보는 발문은 다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여러 개의 발문을 듣게 되면은요, 보통 사람들은 마지막 것만 답을 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런 혼란감을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뭘 물어보는가 명확하게 한 번에 하나씩만 물어봐라 라는 그런 이야기가 바로 첫 번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를 물어보더라도 이왕이면 생각은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발문들을 던져라 라는 게 두 번째 내용인데요. 이거를 뭐라고 적었냐면 다양한 사고활동이 기대가 되는 확산적인 발문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위해서 설명을 다시 한 가지를 드리면은요, 발문 말고 보통 저희가 질문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질문은 보통 모르는 사람이 아는 사람에게 물어보는 그런 구조입니다. 예를 들면 선생님 질문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죠. 학생들이. 그 이유는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발문은 방향이 반대입니다.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이 일부러 물어본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는 곤란함을 위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에게 상패를 주기 위한 그런 질문이 아니라, 발문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앞서 이야기 드린 그런 부분들을 위한 목적으로 물어본다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질문에는 어떤 게 있냐면 개방적인 질문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한 가지는 폐쇄적인 질문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차이가 무엇이냐면요,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혹시 지금 점심때라고 이야기를 하고 점심은 먹었습니까? 라고 이제 물어봅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답할 수 있는 그 범위는 네 아니면 아니오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이 질문은 폐쇄적인 질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물어보지 않고 지금 기분이 어떤가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은 이 질문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확산적인 질문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개방적인 질문이 되는 거죠. 그렇죠? 답이 정해져 있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맥락을 생각해 보시면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조금 더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나는 비록 한 가지만 물어보았지만 그 사람이 다양한 사고를 할 수가 있고 동시에 다양한 답을 할 수가 있는 그런 발문을 하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런데 물론 상담 치료에서는 늘 그렇게만 물어보면 안 됩니다. 초반에는 그렇게 물어 들어가다가 나중에 중요한 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조금씩 좁혀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야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아무래도 초반에는 특히 이렇게 다양한 사고활동, 그 다음에 다양한 답이 나올 수가 있는 그런 발문들을 하는 게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발문의 중요한 요소는 무엇이 있냐면요, 개인 차이를 고려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개인 차이는 무엇이냐면 치료를 받으러 온 사람의 나이, 수준 등등이 포함이 됩니다. 자, 보통 선생님들 또는 이렇게 치료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꽤 많은 공부를 하시게 되죠. 그러면 이분들은 자기들만의 용어를 갖고 있고 이미 또 그런 것들을 많이 쓰고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런 말들을 그냥 툭 내뱉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만날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런 말들을 대부분 모릅니다. 예를 들어 선생님들은 지금 계속 동일시, 카타르시스, 통찰이라는 말을 들으셨죠, 그렇죠? 설명을 들으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카타르시스 이런 말들을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통찰, 어려운 말입니다. 따라서 그런 단어들은 쓰지 않는 게 중요하다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만약에 한 상담 치료자가 3학년 아이를 만나러 갔습니다. 그래서 발문을 던지는 건데요. 어떻게 던지냐면은 누구누구야 감정의 흐름에 귀를 기울여봐.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있니?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면은 이건 굉장히 무리가 따르는 그런 발문이겠죠. 아마 이런 발문을 던지면 그 아이가 뭐라고 할 거냐면은 카타르시스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겠죠. 그렇죠? 만약에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한다면 그것은 치료사에게 잘못이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 잘못 물어본 거죠. 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용어로 물어봐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뭐라고 물어보면 될까요? 기분이 어떠니? 라고 물어보면 됩니다. 자, 그런 맥락에서 개인 차이를 고려하는 게 중요하다는 그런 이야기고요. 마지막 네 번째로는 내가 물어보는 발문이 당연히 지금 우리는 치료 작업에서 만나는 거기 때문에 문제 해결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단서가 되면 굉장히 좋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 발문으로 인해서 자기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게 되고 그러면서 또 원인을 파악을 한다든가 나아가서는 답안을 좀 찾을 수가 있는 계기가 되었다든가 이러면 정말 좋은 발문이 되겠죠. 자, 이런 기본적인 원리를 바탕으로 깔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발문법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게 치료에서 이루어지는 발문법인데요. 총 7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거를 제가 좀 이해하기 쉬우시라고 이렇게 이어지는 형식으로 표현을 해보았는데요. 제일 처음에 나오는 발문은 동일시 차원의 텍스트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동일시 차원의 내담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는 카타르시스 차원의 텍스트,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카타르시스의 내담자.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순서가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여기 5번으로 가게 되면 통찰 텍스트, 6번은 통찰 내담자, 7번은 예삼 적용이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눈치가 빠른 분들은 이미 짐작을 하셨죠. 지금 보면은요, 동일시 텍스트 내담자, 카타르시스 텍스트 내담자, 통찰 텍스트 내담자 이렇게 같은 맥락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얘만 지금 별도로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 얘는 떼어놓고 이 세 가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는 발문에 초점을 두고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텍스트와 내담자가 무슨 말인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자, 텍스트는 이런 의미입니다. 고른 자료가 있죠. 책을 한 권 골랐습니다. 그러면은 그 책을 먼저 제시를 한다고 했습니다. 일반적으로는요. 읽어주거나 같이 읽으라고 한다거나 그렇게 해서 제시를 하는데요. 그러면은 책의 내용들을 이해를 했겠죠. 그 치료를 받으러 온 그 아동이. 그럼 이제 우리가 발문을 던질 때 제일 처음에는 책의 범위에서 물어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요. 그러니까 고른 자료 내에서 물어본다는 의미입니다. 책에 담긴 내용에서만 물어본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게 지금 여기도 들어가 있고 여기에 들어가 있죠. 그렇죠? 다만 이 원리가 좀 달라지긴 합니다만은 계속 처음 시작은 자료로 물어본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그에 반해서 밑에는 이 남자가 나와 있죠.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요. 책의 범위를 넘어서 치료받으러 온 사람에 대한 거를 물어본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게 계속 교차가 되고 있습니다. 텍스트 이 남자, 텍스트 이 남자, 텍스트 이 남자가 계속 교차가 되고 있죠. 그렇죠? 그런데 먼저 물어보는 거는 자료의 범위 안에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치료에 온 사람들은 분명히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말 안 하고 있다고 느낀다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당연히 저항을 줄일 수가 있겠죠. 그와 동시에 자료를 통해서 하나의 사례를 만나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이야기를 더 풍부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기반도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 독서치료의 장점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이요. 다시 이제 처음부터 설명을 드려보면은요. 동일시 텍스트 이렇게 출발이 된다고 나와 있는데, 동일시는 즉 치료받으러 온 이 사람이 어디에 마음을 쓰고 있는가, 누구와 자기를 같다고 보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그런 발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거기 나와 있는 예를 보면은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만약 이 이야기를 연극으로 만든다면 어떤 역할을 해보고 싶은가요? 라고 나와 있죠. 그렇죠? 자, 이 발문은 그냥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수학의 공식처럼 그냥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외우시면 되는데요. 항상 예외가 있습니다. 자, 어떤 예외냐면은 금방 제가 읽어드린 발문 같은 경우에는 등장인물이 여럿이어야 됩니다. 내가 고른 책이 만약에 한 권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런데 이 책에 등장인물이 여럿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그럴 때에는 이런 발문이 가능합니다. 만약 연극으로 만든다면 누구를 해보고 싶나요? 고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모든 책이 그렇지가 않죠. 그렇죠? 어떤 책은 등장인물이 한 명밖에 없습니다. 끝날 때까지. 또는 사람 한 명과 강아지 한 마리가 나옵니다. 역시 그러면은 좀 어렵겠죠. 연극으로 하기가요. 아니면은 자료를 시를 골랐습니다. 시는 등장인물이 거의 없죠. 시적인 화자가 곧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요. 다른 인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연극으로 해본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옳지 않는 발문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럴 때에는 아래에 있는 발문을 던지는 게 맞습니다. 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어느 부분이 가장 마음에 와닿았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이야기 드린 이 두 개의 발문이 동일시 텍스트에 대한 발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발문을 들은 치료를 받으러 온 사람들은 자료 안에서 고르겠죠. 역할이든 장면이든 자료 안에서만 골라야 되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때문에 이 수준을 텍스트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아래로 가보시게 되면은요, 그 다음에는 이 남자라고 나와 있죠. 그쵸? 설명을 어떻게 드렸냐면 여기는 텍스트의 범위를 넘어서 치료받으러 온 사람의 측면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게 이어지는 구조인데요. 아까 위에 이야기했던 연극으로 만든다면 여기랑 이어지는 게 그 위에 있는 발문이 되겠습니다. 뭐라고 써있냐면은요, 왜 그 역할을 해보고 싶은가요? 라고 나와 있죠. 그쵸? 왜냐하면은 역할을 물어봤잖아요. 누구를 해보고 싶냐고. 답을 하겠죠. 그쵸?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발문인 겁니다. 왜 그 역할을 해보고 싶나요? 그렇게 물어보면 된 거고요. 그 다음 다시 위로 올라가서 텍스트에 있는 두 번째 발문. 어느 부분이 어느 장면이라고 물어봤죠. 그쵸? 그럼 거기에 이어지는 발문은 그 아랫줄에 있겠네요. 뭐라고 써있냐면은 왜 그 부분이 가장 마음에 와닿았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다시 그림을 보시면은요, 동일시 텍스트를 먼저 물어봤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남자를 물어보는 거죠. 그쵸? 연극으로 물어봤을 때에는 왜 그 역할을, 장면으로 물어보면 왜 그 장면이? 라고 물어보면 되겠습니다. 이어지죠? 차이가 무엇이냐면 여기서 왜라고 물어보는 거에 대한 답은 책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건 그 사람의 마음인 거죠. 그 사람이 정한 부분이기 때문에 자기의 이유인 것입니다. 거기서 차이점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앞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먼저 책의 내용을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자기가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책 이야기를 한다고 느낀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따라서 저항을 줄일 수가 있다는 그런 효과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이어서 카타르시스, 같은 맥락이겠죠? 표현만 배우면 되겠습니다. 자, 발문의 예를 보시겠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누구누구가 뭐뭐 했을 때 기분이 어땠을까요? 라고 물어보면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책에는 굉장히 많은 장면들이 있죠. 그렇죠? 그러면 그 장면 가운데에서 치료받으러 온 사람과 조금 더 맥이 닿아 있는 게 어떤 게 있을까? 치료사가 골라야 되겠죠.
그러면서 그 장면을 가지고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강아지 똥이 다른 그런 친구들이 쓸모없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왜? 그 말을 들었을 때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책에 나오는 이야기죠. 텍스트 수준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아래로 내려가게 되면 내담자입니다. 이번에는 책의 내용은 아닌 거죠. 자, 어떻게 물어보면 되냐면요. 이때에는 대입을 시켜주면 됩니다. 위에 거랑 이어지는 그런 대입인 거죠. 뭐라고 물어봤냐면요. 그럼 만약 당신이 네가 그런 상황이었다면, 그 입장이었다면 기분이 어땠을까요? 라고 물어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는 답이요, 보통 위에 나온 거랑 비슷하게 나올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다른 순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는 책의 내용으로 이야기를 한 거기 때문에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죠. 하지만 지금은 내 이야기를 하는 거죠. 따라서 좀 다른 순위라고 저희는 설명을 합니다. 자, 세 번째로 가보시게 되면 이번에는 통찰에 대한 발문입니다. 구성은 똑같습니다. 자, 역시 예를 먼저 보겠습니다. 예시 문장에 뭐라고 써있냐면요. 누구가 이렇게 행동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라고 나와 있죠. 그렇죠? 차이점은 무엇이냐면 카타르시스는 주로 저희가 골라 쓰는 어휘가 기분, 정서, 감정, 마음 이런 쪽을 담습니다. 왜냐하면은 실제로 이 마음에 대한 정화를 추구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통찰은 머리의 작용이죠. 그렇죠? 깨달음이라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는요 주로 이유, 방법 이런 말들을 쓰고요. 동시에 전과 후에 대한 비교를 많이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강아지똥 계속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면은요. 강아지똥이 처음에 자기를 생각한 바와 마지막에 생각한 바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달라졌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생각에 대한 자극을 하는 발문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예가 두 개가 나와 있습니다. 누구가 이렇게 행동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전과 후를 비교해 보세요. 달라진 점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 내담자는요.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자연스럽게 자기는 방법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그런 원리입니다. 내담자 수준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그럼 이 책을 읽고 이 영상을 보고 달라진 생각이 있습니까? 깨달은 점이 있나요? 알게 된 방법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는 거죠. 그렇죠? 누가 알았다는 이야기입니까? 내담자 스스로가 알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역시 다른 순으로 좀 구분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앞서 이야기 드린 이 세 개의 측면은 같은 맥락으로 반복이 됩니다. 다만 그런데 그 시작은 늘 텍스트, 즉 자료로부터 출발이 되고요. 그 다음에는 그 사람에 대한 측면으로 옮겨갔다가 다시 또 이제 옮겨오는 그런 구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개의 측면은 같이 움직이고요. 마지막에 나오는 2, 3적용 이 부분부터는 이제 텍스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를 드리면 여기 밑에 있던 내담자가 밖으로 아예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바로 그냥 치고 들어가서 그럼 혹시 당신도 이런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까? 아이라고 한다면 너도 혹시 이런 비슷한 경험이 있니? 라고 물어보고 계속 이제 이야기를 이어나가는 쪽으로 가게 되면 됩니다. 이해가 되었습니까? 자, 그러면 하나의 예를 다시 한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많이 아시는 이야기로 예를 만들어 보았는데요.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고 하는 책을 발문을 위한 그런 텍스트로 한번 선정을 해보았습니다. 자, 이 책을 통해서 발문을 이어가 본 건데 동일시 텍스트, 아까 배우신 바 그대로입니다. 여기서는 근데 연극으로 물어보지 않고 장면으로 물어보았습니다. 이 책을 읽고 가장 마음에 와닿은 부분은 어디입니까? 라고 물었죠. 텍스트 수준의 발문입니다. 내담자 이어봤습니다. 답을 뭐라고 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그 부분이 마음에 와닿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간혹 어떤 분들은 어디가 좋으냐, 누가 좋으냐라고 물어보시기도 하고요. 마음에 드느냐라고 이제 물어보기도 하는데 그건 좋은 발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물어보게 되면 한정을 지어버리게 되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마음에 와 닿으니라고 묻게 되면은 좋아서 와닿을 수도 있고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가능하면 많은 상황을 열어놓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표현들을 쓰시는 게 필요하겠고요. 카타르시스, 아까 제가 감정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드렸죠. 그렇죠? 기분, 정서, 마음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적어 놓았냐면요. 이 나무는 소년을 매우 기다리죠.
늘 보고 싶어하고 갈망을 하는 모습이 있는데 이 소녀는 쉽게 오지 않습니다. 그럼 이렇게 오지 않고 혼자 있을 때 기분이 어땠을까요? 나무의 기분을 물어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남자 대입을 시킨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만약에 내가 나무의 입장이었다면 기분이 어땠을까요? 라고 물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통찰입니다. 발문을 먼저 보겠습니다. 텍스트. 서가나무는 소년에게 많은 것들을 주게 되죠. 원하는 걸 다 줍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유. 그 다음 이 남자. 이 이야기를 통해서 깨달은 점이 있습니까? 새로 알게 된 점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마지막 제3적용. 그럼 혹시 나도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사실 발문은 굉장히 어려운 과정입니다. 현장에서 오랜 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어렵다라고 하는 게 발문이거든요. 그래서 이 원리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그런 다음에 일단 어렵지 않은 책을 하나 골라서 대상을 정한 다음에 그들에게 어떻게 발문할 수 있을까에 대한 연습을 부단히 하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영상 잘 보셨나요? 오픈교육 채널 라이브 아트 좋아요와 구독 버튼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